늦은 밤 도시의 소음이 희미해진 자리에 묵직한 나무 향기가 내려 앉았다. 최성호 오비 목공소는 세상과 단절된 작은 섬과 같았다. 천장 높이 쌓인 목재들 연장들이 가지런히 걸린 벽, 그리고 작업대 위로 쏟아지는 외로운 조명 한 줄기. 공기 중에는 톱밥 냄새와 오래된 바니시 향이 섞여 그만의 시간을 말해주고 있었다. 성호는 숨을 죽인 채 낡은 자개장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수십 년의 세월이 남긴 흠집과 바래진 빛깔 위로 그의 굳은 살이 박인 손이 천천히 움직였다. 사포가 나무 표면을 스치는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공간을 채웠다. 미간에 잡힌 깊은 주름과 집중으로 반쯤 감긴 눈. 그것은 단순한 일이 아닌 상처 입은 과거를 보듬는 의식처럼 보였다. 5년 전 아내 오미정은 당신은 나무하고만 대화하잖아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그녀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성호는 사람보다 사물과 더 깊이 교감하는 남자였다. 특히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고가구들은 그에게 있어 말없는 친구와 같았다. 흠집 하나하나에 깃든 사연을 읽어내고 그 상처를 메워 본래의 아름다움을 되찾아주는 과정에서 그는 자신 또한 치유받는다고 느꼈다.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을까? 정적을 깨고 작업대 구석에 놓인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화면에 뜬 박동현 형이라는 이름에 성호의 무표정한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30년 지기 대학 선배이자 인생의 거의 모든 순간을 함께한 유일한 친구였다. 형. 야, 최성호 이 시간에 전화를 받네. 아직도 그 나무 귀신들하고 씨름 중이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동현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유쾌하고 힘이 넘쳤다. 대기업 임원인 그는 늘 바빴지만 성호를 챙기는 일에는 소홀한 법이 없었다. 그럼 뭐하냐? 내 팔자에. 성호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작업대에 걸터앉으며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스스로도 눈치채지 못한 피로감이 묻어 있었다. 팔자는 무슨? 너 그 실력으로 가게 하나 더 내도 시원찮을 판에. 하여튼 본론부터 말한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시간 비워놔. 금요일 갑자기 왜? 낚시 가자 임마. 선상 낚시. 오랜만에 바닷바람 좀 쐬고 남자들끼리 회에다 소주도 한잔 해야지. 너 요즘 통 얼굴 보기가 힘들어. 낚시. 그 단어에 성호의 눈이 조금 커졌다. 이혼 후 혼자만의 시간을 견디기 위해 시작한 취미였다. 텅 빈 주말의 공허함을 잊게 해주는 유일한 탈출구. 하지만 최근 몇 달은 일에 치여 낚싯대를 잡아본 지도 까마득했다. 좋지. 당연히 가야지.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혼자 보내야 할 또 한 번의 주말이 동현 덕분에 구원받은 기분이었다. 그럴 줄 알았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 토요일 새벽 5시 배거든. 너희 집에서 인천까지 오려면 잠도 못 자고 나와야 할 거다. 그렇긴 하네.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에 그냥 우리 집으로 와. 와서 저녁 먹고 손님방에서 편하게 자. 그러고 새벽에 같이 출발하면 되잖아. 재수 씨도 너 오는 거 좋아할 거고. 동현의 아내 김연주. 성호는 그녀를 떠올렸다. 남편의 친구를 늘 따뜻하게 맞아주던 단아하고 아름다운 여자. 동현이 이 뒤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는 아내였다. 형수님 불편하시지 않을까? 뭐가 불편해? 우리 집 넓은 거 알면서. 너 안 온 지 너무 오래돼서 재수 씨가 서운해할걸. 저녁 셔틀까지 운행하시는 박 기사가 모시러 갈까? 동현의 너스레의 성호는 결국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가끔은 이렇게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도 나쁘지 않으리라. 텅 빈 집의 냉골 같은 침대보다야 친구의 온기가 있는 곳이 훨씬 나았다. 알았어, 형. 그럼 금요일에 퇴근하고 바로 그리로 갈게. 저녁 신세 좀 지겠습니다. 오냐? 그날 보자. 끊는다. 전화가 끊기고 공소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하지만 조금 전과는 다른 종류의 고요함이었다. 외로움 대신 작은 기대감이 공간을 채웠다. 성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먼지 쌓인 선방 구석으로 손을 뻗었다. 그곳에는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빛바랜 사진 속에는 10년 전의 그와 아내 그리고 중학생,
초등학생이던 아들, 딸이 어색하게 웃고 있었다. 모두가 함께였지만 모두가 다른 곳을 보고 있는 듯한 가족 사진. 성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액자를 다시 제자리에 두었다. 이혼 후 아이들은 제각기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이 뜸해졌다. 결국 내 곁에 남은 건 저 녀석뿐이구나. 동현의 존재가 새삼 고맙게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복원한 관계였다. 다시 작업에 몰두하려던 순간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동현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다. 혹시 내가 회의 때문에 늦을지도 모르니 비밀번호 알려줄게. 이성kum사, 먼저 들어가서 편히 쉬고 있어. TV 보든 자든 내 집처럼 생각해. 성호는 짧게 K라고 답장을 보냈다. 그리고는 아무 생각 없이 다시 자개장 작업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그는 알지 못했다. 친구가 건넨 이 4개의 숫자가 그의 고요한 섬의 문을 열고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거친 파도를 몰고 올 치명적인 열쇠가 되리라는 것을.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운명의 금요일 밤이 그렇게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다. 해질녘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선 시간, 김현주 사시마구의 카페 롬브라 그림자에는 마지막 손님이 남긴 커피 잔향만이 감돌았다. 그녀는 클로즈 팻말을 건 후 홀 중앙에 놓인 검은색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았다. 은은한 조명 엄쟁 아래 섬세하게 관리된 그녀의 옆모습은 한 폭의 정물화처럼 고요했다. 가늘고 긴 손가락이 건반 위를 부드럽게 떠다녔다. 하지만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녀는 건반을 누르지 않은 채 그저 그 위를 유영하듯 허공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한때 촉망받던 첼리스트. 결혼과 함께 오케스트라를 떠난 지 20년이 흘렀다. 남편 박동현은 성공한 사업가였고 그녀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사모님이 되었다. 이 카페는 그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시작한 소일거리였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적어도 남들의 눈에는. 그때 휴대폰이 진동하며 상념을 깨뜨렸다. 아들 민재였다. 아들? 엄마 저 돈 좀. 언제나처럼 용건만 말하는 아들의 목소리에 연주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지난주에 준 용돈은 벌써 다 쓴 거야. 아, 쓸 데가 있었어요. 친구들하고 여행 가기로 했는데 돈이 좀 부족해서요. 50만 원만 보내주세요. 민재야, 돈이 어디서 그냥 나오는 게 아니? 아, 됐어요. 말 길어지네. 보내주기 싫으면 마세요. 툭. 전화가 끊겼다. 연주는 잠시 동안 휴대폰을 귀에 댄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비어오는 느낌. 남편은 늘 바빴고 아들은 이제 그녀를 지갑으로만 대했다. 그녀의 연주는 들어줄 사람 없는 독주곡처럼 이 집 안에서만 공허하게 울리고 있었다. 연주는 한숨을 내쉬며 피아노 뚜껑을 닫았다. 쾅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집으로 향하는 길 송도의 화려한 야경이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주차장에 차를 대고 엘리베이터에 오르며 그녀는 오늘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와 있기를 막연히 바랐다. 지친 마음을 기댈 곳이 필요했다. 23층.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자 익숙한 전자음과 함께 문이 열렸다. 다녀왔어요. 대답이 없었다. 거실은 어두웠다. 하지만 현관에는 못 보던 남자 구두 한 켤레가 놓여 있었다. 남편의 것이었다. 피곤해서 일찍 들어와 자나 보네? 연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남편은 과음하거나 늦게 들어온 날이면 자신을 깨우지 않으려 종종 복도 끝 손님방에서 자곤 했다. 손님방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그녀는 자신의 짐작이 맞았다고 생각했다. 피식 작은 웃음이 터져 나왔다. 하루 종일 아들에게 받은 상처와 외로움에 대한 보상 심리였을까? 짓궂은 장난기가 발동했다. 그녀는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 무거운 외투를 벗고 부드러운 실크 슬립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는 발소리를 죽여 손님방으로 향했다. 방 안은 칠흑처럼 어두웠고 침대 위로 희미한 그림자 하나가 길게 누워 있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왔다. 남편의 숨소리. 연주는 미소를 머금은 채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이불 속으로 조심스럽게 몸을 밀어 넣었다. 따뜻한 온기가 즉각적으로 전해졌다.
그녀는 익숙하게 남자의 등 뒤로 파고들어 허리를 감싸 안았다. 그리고는 장난스럽게 속삭이며 그의 단단한 등과 어깨를 어루만지기 시작했다. 오늘 일찍 왔네, 여보. 남자의 몸이 잠결에 뒤척이는 것이 느껴졌다. 연주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더 아래로 더 깊숙한 곳으로 움직였다. 늘 하던 둘만의 애정 표현. 피곤에 지쳐 잠든 남편을 깨우는 그녀만의 방식이었다. 손이 그의 잠옷 바지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런데 연주의 움직임이 순간 멈칫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감촉이 이상했다. 너무나도 낯설었다. 20년을 함께한 남편의 몸이 아니었다. 크기, 온도, 그리고 손길에 반응하는 미세한 떨림까지 모든 것이 생경했다. 뭐지? 이게 아닌데.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심장이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설마 하는 끔찍한 상상이 뇌리를 스쳤다. 강도 아니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더듬더듬 침대 옆 협탁을 찾았다. 그리고 스탠드 조명에 스위치를 올렸다. 딸칵. 방 전체가 환한 빛으로 가득 찼다. 연주는 숨을 멈췄다. 침대 위 놀란 눈으로 그녀를 돌아보는 남자는 남편 박동현이 아니었다. 잠이 덜 깬 부스스한 얼굴, 당혹감으로 물든 그 눈동자의 주인은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 최성호였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얼어붙었다. 성호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눈만 껌뻑였고 연주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다. 그녀의 시선은 자신의 야릇한 슬립 차림과 아직 그의 몸 어딘가에 닿아있는 자신의 손으로 향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두 사람의 입에서 동시에 부서진 이름이 새어나왔다. 성호, 씨 연주, 씨 숨막히는 정적이 방안을 지배했다. 1초가 1년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연주였다. 그녀는 비명에 가까운 짧은 숨을 삼키며 본능적으로 얇은 슬립 앞섭을 여몄다.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서는 그녀의 얼굴은 핏기가 가신 백지장 같았고 목덜미부터 귓불까지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방금 전 자신의 대담했던 손길이 그 생생한 감촉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성호 역시 황급히 몸을 일으켜 앉으며 이불을 허리 위로 끌어당겼다. 마치 들켜선 안 될 비밀이라도 가리는 듯한 필사적인 몸짓이었다. 그는 감히 연주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제가 확인도 안 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연주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 이 상황이 꿈이기를 간절히 바랐다.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 30년 지기 동생, 그런 그에게 이런 모습으로 그런 짓을? 형수님, 저는 동현이 형이 여기서 자고 가라고 해서 성호가 횡설수설하며 상황을 설명하려 애썼다. 비밀번호도 형이 알려줬습니다. 내일 새벽에 낚시 가기로 해서. 그제야 연주는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남편. 늘 이런 식이었다. 중요한 약속이나 계획을 자신과 상의 없이 정해버리고 나중에 통보하거나 혹은 잊어버리거나. 서운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지금은 그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다. 아, 남편이 저한테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녀는 이마를 짚으며 중얼거렸다. 모든 것이 오해에서 비롯된 끔찍한 해프닝이었다. 하지만 그걸 한다고 해서 방금 전의 민망함과 강렬했던 감촉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바로 그 순간 정적을 깨고 거실에서 연주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남편이었다. 연주는 화들짝 놀라 거의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갔다. 여보세요? 자기야. 나야. 회의가 이제 끝났네. 젠장부장 놈들이 물고 늘어져서. 제 남편의 태평한 목소리가 스피커폰을 통해 흘러나왔고 그 소리는 손님방에 있는 성호의 귀에도 선명하게 들렸다. 아, 그랬구나. 성호 왔지. 그 자식 잘 도착했다고 연락은 왔는데 저녁은 아직 안 먹었으면 당신이 좀 차려줘. 시장할 텐데. 뭐라고요? 냉장고에 불고기 재워 같은 거 있잖아. 그거랑 김치찌개면 충분하지.
난 밖에서 간단히 먹고 들어갈게. 1시간 정도 더 걸릴 것 같아. 그럼 성호랑 맛있게 먹고 있어. 끊어. 일방적인 통화가 끝나고 연주는 휴대폰을 든 채 만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저녁 식사. 저 남자와 단둘이. 그것도 방금 전에 끔찍한 사건 직후에 부엌에서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식사 준비가 시작되었다. 도마 위에서 칼이 야채를 써는 소리가 유난히 크고 날카롭게 들렸다. 연주는 애써 그의 존재를 무시하려 했지만 등 뒤에 꽂히는 시선이 느껴져 손이 떨려왔다. 성호는 식탁 의자에 어색하게 앉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뭐, 도와드릴 거라도? 아니요. 괜찮아요. 거의 다 됐어요. 연주는 그를 돌아보지 않으던 채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김치찌개와 불고기가 식탁 위에 차려졌다. 마주보고 앉았지만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의 눈을 피했다. 시선은 오직 자신의 밥그릇과 반찬 접시 사이에만 머물렀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 음식을 씹는 소리만이 공간을 어색하게 채웠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연주였다. 이대로는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다. 요즘? 공소일은 어떠세요? 지극히 평범하고 의례적인 질문이었다. 성호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다. 늘 똑같죠 뭐. 나무 만지고 밥 먹고. 외롭지 않으세요? 이혼하신 지 꽤 됐잖아요. 훅 하고 들어온 질문에 성호는 숟가락을 멈췄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연주를 마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진심 어린 연민 같은 것이 담겨 있었다. 외롭죠. 처음엔 자유로워서 좋았는데 이젠 밤에 집에 들어가기가 싫을 때도 있습니다. 성우의 솔직한 대답에 연주의 마음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녀 역시 매일 밤 화려하지만 텅 빈 집으로 돌아오는 기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남편이 있었지만 그는 언제나 회사와 사람들 속에 있었다. 형수님은 행복하시죠? 형이 늘 형수님 자랑을 입에 달고 살아서. 그 말에 연주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어딘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다. 행복해야죠. 남들이 보기엔 다 가졌으니까. 그녀의 대답에 담긴 미묘한 공허함을 성호는 놓치지 않았다. 어쩌면 이 완벽해 보이는 여자도 자신과 같은 종류의 외로움을 안고 살아가는 건 아닐까. 그때였다. 그나저나 연주가 무언가 말하려다 입술을 깨물었다. 얼굴이 다시 붉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해서는 안 될 질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주체할 수 없는 호기심에 굴복하고 말았다. 성호 씨는 평소에도 그러세요? 순간 식탁 위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성호는 숨을 멈췄다. 그러세요? 라는 모호한 질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 그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그녀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연주는 자신의 실언을 깨닫고 황급히 손으로 입을 막았다. 어머, 미쳤나봐 내가. 죄송해요. 그냥 잊어주세요. 하지만 잊을 수 없었다. 그 질문은 두 사람 사이에 있던 어색함의 벽을 허물고 그 자리에 훨씬 더 위험하고 아찔한 무언가를 세워놓았다. 그것은 바로 호기심이라는 이름의 달이었다. 그날 밤 성호는 손님방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연주 역시 마찬가지였다. 자정이 넘은 시간 타는 듯한 갈증에 성호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부엌으로 향했다. 물을 마시고 돌아서는 순간 그는 소파에 앉아있는 희미한 인형을 발견하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창밖에서 스며드는 도시의 불빛이 그녀의 실루엣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연주였다. 잠이 안 오세요. 성호의 목소리에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달빛에 젖은 그녀의 눈동자가 유난히 반짝였다. 그녀는 대답 대신 옆자리를 손으로 가리켰다. 잠시 망설이던 성호는 이끌리듯 그녀의 옆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저녁 식사 때의 어색한 침묵과는 달랐다. 서로의 숨소리가 느껴질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두 개의 외로운 영혼이 조용히 서로를 탐색하고 있었다. 이윽고 연주가 침묵을 깼다. 그녀의 목소리는 밤안개처럼 낮고 촉촉했다.
솔직히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자꾸 궁금해져요. 연주는 마침내 고개를 돌려 성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더 이상 부끄러움이나 망설임은 없었다. 오직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호기심만이 그녀의 눈 속에서 타오르고 있었다. 제가 딱 한 번만 다시 확인해 봐도 될까요? 성우는 대답 대신 행동했다. 연주의 마지막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그는 그녀의 뒷목을 감싸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끌어당겼다. 놀란 그녀의 입술 위로 그의 입술이 거칠게 겹쳐졌다. 30년 지기 친구의 아내 넘어서는 안 될 선. 머릿속 경고음이 미친 듯이 울렸지만 5년간 굶주렸던 남자의 본능은 이성의 족쇄를 단숨에 끊어버렸다. 윽. 연주는 순간 저항하려 어깨를 밀어냈지만 그의 저돌적인 키스에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낯선 남자의 타액, 그의 입술에서 희미하게 풍기는 나무 냄새와 남자 특유의 채취가 뒤섞여 그녀의 뇌를 마비시켰다. 20년간 남편과의 의무적인 입맞춤에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강렬한 자극이었다. 호기심이라는 작은 불씨는 순식간에 온몸을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욕망의 불길로 번져나갔다. 그녀는 어느새 그의 목을 끌어안고 키스에 응하고 있었다. 소파 위 어둠과 도시의 불빛이 교차하는 위험한 무대 위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탐했다. 급하고 절박한 키스였다. 오랜 가뭄 끝에 만난 단비처럼 서로의 외로움을 공허함을 그리고 억눌려왔던 갈증을 미친 듯이 빨아들였다. 성우의 손이 그녀의 얇은 슬립 안으로 파고들었다. 맨살에 닿는 그의 거칠고 뜨거운 손길에 연주는 작게 신음하며 몸을 떨었다. 그의 손은 등줄기를 따라 오르내리다. 망설임 없이 풍만한 가슴을 움켜쥐었다. 연주 역시 그의 단단한 가슴팍과 어깨를 더듬으며 낯선 남자의 몸이 주는 흥분을 온전히 만끽했다. 형수님. 잠시 입술을 뗀 성호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형수님이라는 금단의 단어가 오히려 두 사람의 흥분을 더욱 고조시켰다. 안방에 남편이 있어요. 연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함께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쾌감이 섞여 있었다. 지금 이 순간 이 죄악의 현장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자신의 남편 그리고 그의 가장 친한 친구가 잠들어 있다는 사실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비현실적이고 짜릿했다. 알아요. 성호는 그녀를 안아들었다. 연주는 가볍게 그의 품에 안겼다. 그는 발소리를 죽여 손님방으로 향했다. 삐걱이는 복도를 지날 때마다 두 사람의 심장은 조여들었다. 안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남편의 고른 숨소리가 바로 등 뒤에서 들리는 듯했다. 손님방 문이 소리 없이 닫혔다. 성호는 그녀를 침대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눈빛이 마주쳤다. 더 이상 말은 필요 없었다. 성호는 그녀의 슬립인 어깨끈을 천천히 끌어내렸다. 부드러운 실크가 흘러내리자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는 그녀의 새하얀 어깨와 매끄러운 몸의 곡선이 드러났다. 46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는 완벽하게 관리된 몸이었다. 연주 역시 그의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었다. 오랫동안 입고 있던 누군가의 옷을 벗겨내는 감각. 그 아래로 드러난 것은 목공일로 다져진 단단한 근육과 거친 남성미였다. 남편의 부드럽고 편안한 몸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몸이었다. 두 개의 벌거벗은 몸이 어둠 속에서 하나로 얽혔다. 피부와 피부가 맞닿을 때마다 짜릿한 전율이 흘렀다. 서로의 몸을 더듬고 애무하고 확인했다. 5년의 공백, 20년의 권태가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성호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망설임 없이 그녀의 가장 깊은 곳으로 파고들었다. 연주는 터져나오는 신음을 참기 위해 자신의 손등을 깨물었다. 처음 느껴보는 충만감. 비어있던 모든 공간이 남김없이 채워지는 듯한 압도적인 감각에 그녀는 정신이 아득해졌다. 남편과의 관계에서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완벽한 결합이었다. 두 사람은 소리를 죽이기 위해 서로의 입술을 막고 숨을 참아가며 움직였다. 침대가 삐걱거릴세라
옆방의 남편이 깰세라 모든 움직임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열정은 용암처럼 뜨거웠다. 죄책감은 가장 강력한 최음제였다. 금기를 깨뜨리는 쾌감 속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완전히 몰입했다. 밤은 깊어갔고 배신의 시간은 그렇게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새벽 4시 50분. 찌르르르르릉 악마의 재촉처럼 휴대폰 알람이 울렸다. 짙은 정사의 여운에 잠겨있던 성호와 연주는 화들짝 놀라 서로에게서 떨어졌다. 밤새 몇 번이나 서로를 탐했는지 셀 수도 없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방 안에는 두 사람의 채취가 농밀하게 배어 있었다. 벌써 시간이. 연주가 속삭이며 황급히 흩어진 옷가지를 찾아 입었다. 성호 역시 정신없이 옷을 꿰어 입었다. 꿈만 같았던 밤이 끝나고 지옥 같은 현실이 코앞에 닥쳐오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찰칵. 현관문 디지털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갈랐다. 그리고 이어진 남자의 목소리. 다녀왔... 박동현이었다. 회식이 생각보다 일찍 끝난 모양이었다. 성호와 연주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 지금 연주가 이 방에서 나간다면 새벽부터 손님 방에서 나오는 아내를 남편이 본다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성호는 본능적으로 연주의 팔을 잡아 자기 뒤로 숨겼다. 그리고 문 쪽을 향해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외쳤다. 형 일찍 왔네. 동현의 발소리가 복도를 지나 손님방 쪽으로 다가왔다. 너 깼냐? 난 또 자는 줄 알았지. 술을 좀 마셨더니 속이 안 좋아서. 약 좀 찾으려고. 연주는 성호의 등 뒤에서 숨을 죽였다. 심장이 터져 나갈 것 같았다. 문이 열리면 끝이었다. 성호는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다. 그는 문 쪽으로 몇 걸음 다가가며 마치 방금 소파에서 잠이 깬 것처럼 꾸며냈다. 아니, 나 어제 거실 소파에서 잠들었나 봐. 소파가 불편해서 그런가 잠을 좀 설쳤네. 그는 능청스럽게 연기하며 동현이 방 안을 들여다볼 틈을 주지 않으려 애썼다. 그래, 이 자식 침대 놔두고 왜 거기서 자? 하여튼 난 약 좀 먹고 다시 좀 자야겠다. 낚시는 아무래도 힘들겠는데. 그래 형. 피곤하면 쉬어야지. 다행히 술에 취한 동현은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는 듯했다. 그의 발소리가 다시 안방 쪽으로 멀어졌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두 사람은 멈췄던 숨을 몰아쉬었다. 성호의 등 뒤에서 연주의 시선이 그의 등에 닿았다. 방금 전 자신을 지켜준 넓고 듬직한 등, 연주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다. 성호는 천천히 뒤를 돌아 그녀를 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다시 한번 허공에서 마주쳤다. 공포와 안도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함께 겪었다는 치명적인 공범의식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동현은 거실 소파에서 잠든 줄 아는 친구와 안방에서 곤히 자고 있는 줄 아는 아내 사이에 어떤 비밀이 생겨났는지 꿈에도 모른 채 깊은 잠에 빠져들고 있었다. 일주일이 흘렀다. 성우에게 그 7일은 7년처럼 길었다. 그는 미친 듯이 일에만 매달렸다. 톱을 켜고 대패질을 하고 오칠을 하며 땀으로 온몸을 적셔야만 그날 밤의 기억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그녀가 떠올랐다. 그녀의 뜨거운 숨결, 부드러운 피부의 감촉, 그리고 죄책감으로 떨리던 그녀의 눈빛까지. 동현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그저 피곤해서 낚시는 다음으로 미루자는 문자 한 통이 전부였다.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 듯 보였다. 어쩌면 그 하룻밤의 일탈은 그저 꿈이었을지도 모른다. 연주 씨도 그렇게 생각하고 잊어버렸을 것이다. 그래야만 했다. 그게 모두를 위해 옳은 일이었다. 성호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억지로 이성을 붙잡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끊임없이 질문이 피어올랐다. 그녀도 나를 생각하고 있을까? 그의 고요한 공소에 다시 휴대폰 진동 소리가 울린 것은 8번째 날이 저물어가는 저녁이었다. 모르는 번호였다. 스팸이겠거니 하고 무시하려던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혹시나 하는 불길한 예감. 그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확인했다.
잠들기 전에 자꾸 그 밤이 생각나요. 마침표 하나까지 찍힌 단정한 문자. 발신인은 없었지만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성호는 숨을 멈췄다. 휴대폰을 쥔 손이 축축하게 젖어들었다. 그녀였다. 잊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 역시 자신처럼 매일 밤 그 기억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답장을 썼다. 저도 그렇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천근만은 무거웠다. 이 메시지를 보내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버튼을 눌렀다. 수신 확인 표시가 뜨자마자 다시 메시지가 도착했다. 목소리 듣고 싶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텅 빈 공소 아무도 없었지만 마치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기분에 그는 작업실 가장 깊숙한 곳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성호 씨.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떨리고 있었다. 그 목소리 하나만으로도 그날 밤의 모든 감각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괜찮으세요? 아니요, 안 괜찮아요. 성호 씨는 괜찮아요. 저도 안 괜찮습니다. 짧은 대화. 하지만 그 안에는 수만 가지 감정이 오가고 있었다. 그리움, 욕망, 죄책감, 그리고 두려움. 보고 싶어요. 그녀의 마지막 한마디가 성호의 마지막 이성의 둑을 무너뜨렸다. 그는 눈을 감았다. 눈꺼풀 뒤로 그녀의 모습이 선명하게 아른거렸다. 오늘 밤 공소문 열어두겠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위험한 관계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뜸하던 문자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오가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번호를 자개장 고객님으로 저장했다. 그녀는 그의 번호를 저장하지 않은 채 외워서 걸었다. 그들은 일상적인 안부를 묻는 척하며 서로를 향한 갈증을 표현했다. 오늘 날씨가 덥네요. 는 당신이 보고 싶어 몸이 뜨거워요. 라는 뜻이었고 저녁은 드셨어요? 는 오늘 밤 만날 수 있나요? 라는 그들만의 암호였다. 첫 미로에는 그의 공소에서 이루어졌다. 남편이 지방 출장을 간다는 그녀의 문자를 받고 성호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손에 잡지 못했다. 밤 10시 약속이라도 한 듯 공소의 낡은 문이 조용히 열리고 그녀가 들어섰다. 짙은 네이비색 트렌치코트를 입은 그녀는 낮에 본 단아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어딘가 위태롭고 관능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다. 나무 냄새와 그녀의 값비싼 향수 냄새가 뒤섞였다. 죄책감과 흥분이 공존하는 기묘한 감각 속에서 그들은 다시 한번 서로를 탐했다. 거친 나무 작업대 위에서 먼지 쌓인 바닥에서 그들은 세상의 모든 시선으로부터 벗어나 오직 서로의 몸에만 집중했다. 어머, 너 무슨 좋은 일 있어, 연주의 카페. 친구인 이지영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그녀는 카페 근처에서 플라워샵을 운영하는 연주의 유일한 친구였다. 뭐가 연주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커피잔을 닦았다. 하지만 상기된 두 뺨과 미세하게 올라간 입꼬리까지 숨길 수는 없었다. 요즘 너 이상해. 꼭 연애하는 사람 같아. 남편이랑 갑자기 뜨거워지기라도 한 거야. 지영의 짓궂은 농담에 연주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쓸데없는 소리 마. 그 인간은 회사랑 연애하셔. 바로 그때였다. 위잉. 앞치마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화면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 하지만 그녀는 그 번호를 알고 있었다. 성호였다. 오늘 밤 기다릴게요. 연주는 저도 모르게 짧은 숨을 삼키며 황급히 휴대폰 화면을 덮었다. 너무나 티가 나는 행동이었다. 뭐야. 방금 그 반응은 지영의 눈이 매처럼 날카로워졌다. 아무것도 아니야. 스팸 문자야. 스팸 문자에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도 있나 솔직히 말해봐. 너 뭔가 있지? 얼굴에 다 쓰여 있어. 뭔가 숨기는 사람처럼. 연주는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화제를 돌렸다. 너야말로 요즘 장사 잘 돼 가게 앞에 내놓은 수국 예쁘더라. 지영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지만 더 이상 캐묻지는 않았다. 하지만 연주는 알 수 있었다. 오늘 자신의 행동이
친구의 마음에 작은 의심의 씨앗을 심었다는 것을. 불안한 마음을 애써 감추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남편 동현이었다. 여보. 자기야, 나 지금 성호 녀석이랑 통화했는데 주말에 시간 괜찮대. 우리 식구 다 같이 성호 공소에 구경 가기로 했어. 뭐라고요? 연주의 손에서 커피잔을 닦던 행주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민재가 요즘 목공예 쪽에 관심이 많잖아. 이참에 아빠 친구가 얼마나 멋진 장인인지 보여줘야지. 토요일 오후에 갈 거니까 당신도 맛있는 거 좀 준비해. 알았지. 오랜만에 다 같이 바람 쐬고 좋겠네. 동현의 신난 목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연주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공소. 그곳은 자신과 성호만의 비밀스러운 공간이었다. 그들의 밀회가 이루어졌던 그들의 흔적이 곳곳에 배어 있는 바로 그곳에 남편과 아들을 데리고 가야 한다니. 전화를 끄는 성호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작업대 위에 주저앉았다. 동현의 밝은 목소리가 귓가에 이명처럼 맴돌았다.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바로 그 장소에서 세상에서 가장 순진한 얼굴로 자신의 친구와 그의 아들을 맞이해야만 했다. 덫에 걸렸다.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덫이었다. 토요일 약속 날짜가 다가올수록 성호의 마음은 지옥으로 변해갔다. 그는 며칠 동안 공소 대청소에 매달렸다. 혹시라도 남아있을지 모를 연주의 머리카락 한 올 그녀의 희미한 향수 냄새까지 지워내려 애썼다. 바닥을 닦고 작업대를 정리하고 환기를 시키면서 그는 마치 자신의 죄를 닦아내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연주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동현을 향한 죄책감은 비례하여 커져만 갔다. 약속 하루 전인 금요일 오후였다. 성호가 낡은 서랍장에 경첩을 손보고 있을 때 공소의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문 앞에는 낯익으면서도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5년 만에 보는 전안의 오미정이었다. 한때 곱던 얼굴은 고단한 세월의 흔적으로 푸석해져 있었고 값비싸 보이던 옷은 어딘지 모르게 낡고 구겨져 있었다. 미정씨. 성호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그녀의 이름이 흘러나왔다. 오랜만이네. 여긴 여전하구나. 나무 냄새도 먼지 냄새도. 미정은 어색하게 웃으며 공소를 둘러보았다. 성호는 들고 있던 연장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슨 일이지 5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아온 적 없던 그녀였다. 어쩐 일이야? 무슨 일 있어? 그의 물음에 미정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잠시 후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나 도와줘. 당신밖에 없어. 새로 시작했다던 옷 가게가 잘못된 투자로 망하고 사채까지 끌어다 쓴 모양이었다. 매일같이 빚 독촉에 시달리다. 결국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성호를 찾아온 것이었다. 성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애증의 관계. 그를 떠날 때는 매몰찼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의 아이들의 엄마였다. 그는 차마 그녀를 외면할 수 없었다. 일단 앉아. 물이라도 마셔. 그는 종이컵에 찬물을 따라 그녀에게 건넸다. 미정은 물을 마시며 봇물 터지듯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 시작했다. 성호는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바로 그때 그의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연주였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미정에게 양해를 구하고 공소구석으로 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성호 씨 뭐예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연주의 목소리에는 이미 애정이 듬뿍 담겨 있었다. 아, 공소예요. 손님이 와 있어서. 손님 여자예요. 귀신 같은 여자였다. 그의 목소리 톤만으로도 무언가 달라졌음을 감지한 것이다. 네, 그냥. 예전에 알던 사람. 성호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전 아내가 와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하지만 그의 짧은 침묵과 어색한 변명은 연주의 의심에 불을 지피기에 충분했다. 멀리서 미정이 여보 하고 부르는 소리가 희미하게 수화기 너머로 새어 들어갔다. 알았어요. 방해해서 미안해요. 끊을게요. 연주는 싸늘하게 전화를 끊었다. 성호는 끊어진 전화를 들고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오해가 분명했지만 지금 당장 해명할 방법이 없었다. 그는 복잡한 심경으로 다시 미정에게 돌아갔다. 다음 날 오후 약속 시간이 되자 동현의 차가 공소 앞에 섰다. 차에서 내리는 가족의 모습은 누가 봐도 단란하고 완벽해 보였다.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드는 동현 그의 곁에 선 아들 민재, 그리고 무표정한 얼굴의 연주. 이야, 최 사장 여전하구만. 동현은 성호의 어깨를 힘껏 두드리며 반가움을 표했다. 성호는 애써 웃으며 그들을 맞았다. 어서 와, 형. 민재도 오랜만이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연주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어제 전화통화 이후 처음으로 그를 마주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그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 채 아들 민재의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기만 했다. 심장이 서늘하게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동현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신이 나서 아들에게 공소를 구경시켜 주었다. 민재야 봐라. 이게 다 내 성호 삼촌이 직접 만지고 고치고 새 생명을 불어넣은 가구들이야. 멋지지 않냐? 민재는 시큰둥한 표정이었지만 성호의 작업대 위에 놓인 정교한 연장들에는 잠시 흥미를 보였다. 성호와 연주 두 사람만이 이 공간에 흐르는 살얼음 같은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다. 동현이 잠시 민재와 함께 공소 안쪽으로 들어간 사이 성호는 조용히 연주에게 다가갔다. 형수님, 어제는? 됐어요. 연주는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는 여전히 그를 쳐다보지 않은 채 먼 곳을 응시하며 말했다. 성호 씨 개인적인 일에 제가 상관할 바 아니죠. 우린 그런 사이 아니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비수처럼 날아와 성호의 가슴에 박혔다. 그런 사이. 그들의 관계는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위험하고 부서지기 쉬운 관계였다. 그때 동현이 다시 다가와 두 사람 사이에 섰다. 그는 연주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성호를 향해 말했다. 성호, 저놈이 저래 봬도 엄청 속이 깊어. 전 재수 씨한테도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 사업망에서 힘들다고 하니까 자기 돈이 넉넉지 않으면서 선뜻 큰 돈을 빌려주더라고. 진짜 저런 친구 없다니까. 동현의 칭찬은 연주의 얼어붙은 마음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전 재수 씨. 어제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여자의 목소리가 바로 전 아내였다는 사실. 그리고 남편도 모르는 둘만의 은밀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 연주는 배신감에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성호를 올려다보았다. 그는 민재에게 무언가를 자상하게 설명해주고 있었다. 그 다정한 모습이 오늘따라 역겹게 느껴졌다. 질투의심, 그리고 소유욕. 그녀는 자신이 지금 위험한 감정에 늪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성호는 연주에게서 온 문자 한 통을 받았다. 이전의 뜨겁고 애틋한 메시지와는 전혀 다른 얼음장처럼 차가운 문자였다. 당신에게 난 뭐죠? 하룻밤 실수로 시작된 잠시 스쳐가는 불장난인가요? 아니면 전 부인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대용품인가요? 박민재 식구는 요즘 엄마가 낯설었다. 입시 스트레스와 부모님의 무관심 속에서 사춘기의 끝자락을 보내고 있는 그에게 엄마 김연주는 늘 우아하고 지루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언제나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동선으로 움직였다. 카페, 백화점, 피트니스 클럽. 그녀의 삶은 투명한 어항 속 금붕어처럼 예측 가능했다. 하지만 몇 주 전부터 그 투명한 어항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변화의 시작은 휴대폰이었다. 엄마는 언제부턴가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식사를 할 때도, TV를 볼 때도,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조차 휴대폰을 들고 갔다. 누군가와 끊임없이 문자를 주고받았고 전화가 오면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피했다. 민재가 방에 들어서기라도 하면 엄마는 화들짝 놀라며 통화를 끊거나 황급히 화면을 덮기 일쑤였다. 그날도 그랬다. 늦은 밤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온 민재는 베란다에서 통화하는 엄마의 뒷모습을 보았다. 달빛을 받은 엄마의 얼굴에는 민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 어려 있었다. 수줍어하는 소녀 같기도 하고 무언가에 애타는 연인 같기도 한 그런 낯선 표정. 네, 그럼 내일 힘들겠죠. 보고 싶은데
애교 섞인 목소리. 아빠에게 하는 통화는 확연히 달랐다. 민재가 들어서는 기척에 엄마는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아들 안 자고 나왔어? 엄마 누구랑 통화해야 해? 그냥 카페 손님. 내일 예약 때문에. 변명은 어설펐고 그녀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의심의 씨앗은 그렇게 민재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렸다. 다음 날 민재는 학원에 간다는 거짓말을 하고 집을 나섰다. 그리고 아파트 주차장 구석에 숨어 엄마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얼마 후 평소보다 화사하게 차려입은 엄마가 나타났다. 연한 라벤더색 원피스에 하얀 카디건. 마치 데이트라도 가는 사람처럼 보였다. 엄마의 차는 익숙한 카페나 백화점이 아닌 낯선 공업단지 방향으로 향했다. 민재는 택시를 잡아타고 그 뒤를 밟았다. 심장이 거칠게 뛰었다. 제발 아니기를. 내가 오해한 것이기를. 엄마의 차가 멈춘 곳은 낡고 허름한 목공소 앞이었다. 최성호 목공소. 간판을 본 순간 민재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아빠의 가장 친한 친구 성호 아저씨의 공소였다. 얼마 전 온 가족이 함께 방문했던 바로 그곳. 왜 여기에 온 거지? 아빠도 없이. 민재는 택시에서 내려 공소 건너편 전봇대 뒤에 몸을 숨겼다. 엄마는 주위를 한번 살피더니 익숙하게 공소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기 직전 민재는 안에서 나온 남자의 팔이 엄마의 허리를 자연스럽게 감싸는 것을 보았다. 성호 아저씨였다. 민재는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는 홀린 듯이 길을 건너 공소로 다가갔다. 낡은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먼지가 자욱한 공소 안 두 사람은 세상에 오직 둘만 존재하는 것처럼 서로를 마주보고 서 있었다. 그리고 엄마가 까치발을 들자 성호 아저씨가 그녀의 허리를 숙여 깊게 입을 맞췄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두 사람의 모습을 한 폭의 그림처럼 비추고 있었다. 너무나도 다정하고 열정적인 키스. 민재는 숨을 멈췄다.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다. 늘 우아하고 고결해 보였던 엄마. 아빠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자신에게 늘 인자한 삼촌이었던 남자. 두 사람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배신을 저지르고 있었다. 토할 것 같은 역겨움과 배신감이 온몸을 휩쌌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 초점을 맞추기조차 힘들었다. 찰칵. 셔터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처럼 느껴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두 사람이 입을 맞추는 순간을 그 파렴치한 배신의 증거를 자신의 휴대폰 속에 담았다. 사진 속 두 사람은 서로에게 취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민재는 휴대폰을 움켜쥐고 조용히 뒤돌아섰다.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 없었다. 걸음이 비틀거렸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끔찍한 진실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의 눈에 맺힌 것은 눈물이 아니었다. 차갑고 서늘한 분노와 경멸, 그리고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고 싶은 검은 충동이었다. 그날 이후 민재는 유령처럼 집안을 맴돌았다. 그는 부모님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식사 시간에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방문을 걸어 잠근 채 그는 몇 시간이고 휴대폰 속 사진 한 장을 들여다보았다. 엄마와 성우 아저씨가 입을 맞추는 사진. 볼 때마다 심장을 칼로 도려내는 듯한 고통과 함께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연주는 그런 아들의 변화가 입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녀는 성화의 미래에 깊이 빠져들어 아들의 고통스러운 침묵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의 세상은 오직 성화의 비밀 문자와 짜릿한 만남으로만 채워져 있었다. 사건이 터진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의 늦은 밤이었다. 성호를 만나고 평소보다 늦게 귀가한 연주는 현관에 들어서며 가방을 내려놓았다. 다녀왔습니다. 그녀의 인사는 공허한 정적 속으로 흩어졌다. 남편은 오늘도 야근인 모양이었다. 피곤함에 거실로 들어선 그녀는 어둠 속에 앉아있는 희미한 인형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민재야, 안 자고 있었어? 엄마 깜짝 놀랐잖아. 민재였다. 그는 모든 불이 꺼진 거실 소파 중앙에
마치 심판자처럼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어둠에 잠겨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오직 형형하게 빛나는 두 눈만이 그녀를 똑바로 쏘아보고 있었다. 어디 갔다 이제 와요. 아들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평소에 반항기 섞인 말투와는 차원이 다른 서늘한 경멸이 담겨 있었다. 그냥? 카페 마감 정리 좀 하느라 늦었어. 연주는 저도 모르게 더듬거리며 변명했다. 아들의 시선이 너무나도 부담스러웠다. 카페여 민재가 피식하고 웃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그 비웃음 소리에 연주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요즘 엄마 카페는 낡아 빠진 공업단지로 이전했나 보죠? 나무 냄새 나는 커피라도 파시나 연주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공업단지, 나무 냄새. 아들이 무언가 알고 있었다. 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 나왔다. 민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자신의 휴대폰을 들어 화면을 그녀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화면 속에는 햇살 아래 서로를 탐하며 깊게 입맞추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연주와 성호. 연주는 숨을 쉴 수 없었다. 눈앞이 새하얗게 변하고 다리가 풀려 휘청거렸다. 그녀는 소파 등받이를 간신히 붙잡고 몸을 지탱했다. 이게 뭐야? 이건 오해야 민재야. 이건 그냥 오해. 민재가 싸늘하게 그녀의 말을 끊었다. 그의 눈에는 증오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친구나 다름없는 남편의 친구랑, 그것도 자기 아들뻘 되는 놈이 삼촌이라고 부르는 남자랑 더러운 창고에서 뒹구는 게 오해라고.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 너. 너 지금 엄마한테 무슨 말을? 엄마 당신이 내 엄마야? 역겨워. 생각만 해도 토할 것 같다고 민재의 외침은 비수처럼 날아와 연주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녀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수치심과 공포, 그리고 아들에게 경멸당하고 있다는 끔찍한 모멸감이 그녀를 덮쳤다. 그만에 연주가 절규했다. 그녀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수습해야 했다. 이건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잠시 외로워서 남의 남편 친구랑 붙어먹어 아빠가 불쌍하지도 않아 30년은 동안 친구라고 믿었던 놈한테 뒤통수 맞고 평생 사랑한 아내한테 배신당한 우리 아빠가 불쌍하지도 않냐고. 민재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는 옆에 있던 장식장 위 크리스탈 꽃병을 집어들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와장창. 유리가 산산조각 나며 거실 바닥으로 흩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밤을 찢었다. 그 순간 연주의 이성도 함께 끊어졌다. 자신의 추악한 비밀이 탈로 났다는 공포, 아들에게 모욕당했다는 분노, 그리고 모든 것을 망쳤다는 절망감이 뒤섞여 폭발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아들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떨리는 손을 높이 들어 그의 뺨을 힘껏 내리쳤다. 짝살과 살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거실을 울렸다. 네가 뭘 한다고 짓거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네가 뭘 하냐고. 연주는 울부짖었다. 민재는 고개가 돌아갈 정도의 충격에 잠시 휘청거렸다. 그의 뺨 위로 선명한 손자국이 붉게 피어올랐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엄마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다. 오직 텅 빈 경멸과 차가운 증오만이 남아있었다. 알았어요. 민재가 나직이 말했다. 이제 확실히 알겠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는 엄마를 밀치고 현관으로 향했다. 어디가? 너 어디가? 연주가 다급하게 외쳤지만 민재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두고 봐. 그가 문고리를 잡으며 마지막 말을 뱉었다. 이 위선적인 집구석, 이 더러운 관계, 내 손으로 전부 다 박살 내버릴 테니까. 쾅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민재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연주는 산산조각난 크리스탈 조각들이 널브러진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모든 것이 끝이었다. 파국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여보세요? 성호 씨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연주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지리 미에리에했다.
성호는 들고 있던 끌을 작업대 위로 떨어뜨렸다. 쨍그랑 날카로운 금소금이 그의 심장을 후벼 파는 듯했다. 민재가 우리 관계를 알아버렸어요. 사진까지 다 찍었어요. 그의 아빠한테 전부 다 말하겠다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어떡해요, 성호 씨, 우리 이제 어떡해요? 그녀의 울음 섞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성호의 머릿속이 텅 비어버렸다. 올 것이 왔구나. 언젠가는 터질 줄 알았던 시한폭탄이 마침내 초침 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눈을 감았다. 눈꺼풀 뒤로 동현의 해맑은 얼굴이 떠올랐다. 30년 동안 자신을 형제처럼 믿어준 친구. 그 친구의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까? 일단 진정해요, 형수님. 민재가 지금 당장 형한테 전화하진 않았을 거예요. 우선 내가 연락해 볼게요. 그는 말도 안 되는 위로를 건네며 전화를 끊었지만 정작 자기 자신조차 진정시킬 수 없었다. 손이 덜덜 떨려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었다. 공소 안에 갇힌 그는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사형수와도 같았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두 사람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 연주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아들의 연락을 기다렸고 성호는 휴대폰 벨소리가 울릴 때마다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하지만 민재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동현 역시 아무것도 모르는 듯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다. 이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두 사람의 피를 말려 죽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동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성호는 마른 침을 삼키며 통화 버튼을 눌러렀다. 야, 최성호, 너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 시간 어떠냐? 너무나도 평온한 목소리. 성호는 잠시 안도했지만 이어지는 그의 말에 다시 한번 얼어붙었다. 요즘 우리 집 분위기가 영 꽝이야. 민재 저 녀석은 입시 스트레스 때문인지 방문 걸어 잠그고 나오지도 않고 당신 재수 씨도 얼굴에 그늘이 가득하고. 그래서 말인데 토요일 저녁에 우리 집에서 다 같이 저녁이나 먹자. 뭐 저녁을? 형네 집에서? 그래. 너 오면 재수 씨도 기분 전환 안 되고 민재 녀석도 내 얼굴 봐서라도 방에서 나오지 않겠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두 사람이랑 맛있는 거 먹으면서 회포 좀 풀어야겠다. 무조건 와야 돼. 이건 명령이다 임마. 성호는 거절할 수 없었다. 여기서 거절하는 것이야말로 의심을 사는 지름길이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알았어 형? 이라고 대답했다. 약속된 토요일 저녁. 성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동현의 아파트 현관 앞에 섰다. 마치 단두대로 걸어가는 기분이었다. 문이 열리고 동현이 그를 반갑게 맞았다. 그 뒤로 핏기 없이 하얀 얼굴을 한 연주가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퀭했고 억지로 지어 보이는 미소는 금방이라도 부서져 내릴 듯 위태로워 보였다. 식탁에는 연주가 정성껏 차린 음식들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 누구의 눈에도 음식은 들어오지 않았다. 자자, 많이들 먹어. 이게 얼마 만에 다 같이 모이는 거냐? 동현만이 아무것도 모른 채 분위기를 띄우려 애썼다. 그는 연주의 어깨를 두드리고 성호의 잔에 술을 채워주었다. 식사는 고문과도 같았다. 성호와 연주는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의 시선을 피했다. 혹시라도 눈이 마주치면 그 안에 담긴 공포와 비밀을 동현에게 들킬 것만 같았다. 밥알은 모래알처럼 껄끄러웠고 음식은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동현의 농담에도 두 사람은 기계적인 미소로만 화답할 뿐이었다. 근데 민재는 왜 안 나와? 동현의 물음에 연주의 어깨가 움찔거렸다. 방에 있어요. 속이 안 좋다고. 바로 그때 동현이 술잔을 높이 들어 올렸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가득했다. 성호야. 그가 성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생각해보니 내가 너한테 제대로 고맙다는 말을 한 번도 못한 것 같네. 내 인생에 너 같은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모른다.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내 옆에 있어줘서 정말 고맙다 형제. 그 순간 성호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동현의 진심 어린 고백은 그 어떤 비난보다도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의 심장을 관통했다. 그는 차마 친구의 얼굴을 마주볼 수 없어 고개를 떨구었다. 손에 들린 술잔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다. 연주 역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낌을 삼켰다. 동현은 두 사람의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물었다. 왜들 그래? 이 사람들 참... 띵동 정적을 깨고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모두의 시선이 현관으로 향했다.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었다. 연주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다. 설마. 동현이 의아한 표정으로 현관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며칠 만에 보는 아들 민재가 서 있었다. 며칠 사이 헬쑥해진 얼굴,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온몸에서 풍기는 역한 술 냄새.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섬뜩할 정도로 차갑고 또렷했다. 그는 거실 안 위선적인 평화가 감도는 식탁을 경멸적으로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서며 악마 같은 미소를 지었다. 파티라도 하시나 봐요. 좋으시겠네. 그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거실을 갈랐다. 이 위대한 거짓말쟁이들의 마지막 만찬을 축하하러 오셨나 민재야 동현이 얼굴을 굳히며 아들을 꾸짖었다. 너 지금 무슨 꼴이야? 술 마셨어. 그리고 어른들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하지만 민재는 아버지의 꾸지람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식탁으로 다가왔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곳 고개를 숙인 채 숟가락만 내려다보고 있는 성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삼촌, 민재가 불렀다. 그가 뱉어낸 삼촌이라는 단어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성우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요즘? 저희 엄마랑 자주 만나시나 봐요. 민재의 입에서 나온 말에 식탁 위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동현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연주는 숨조차 쉬지 못하고 하얗게 질린 얼굴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무슨 소리냐 그게? 동현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민재는 술병을 든 채 낄낄거렸다.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거실을 맴돌았다.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셨구나. 하긴 30년 지기 친구랑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아내인데 의심 같은 걸 해봤겠어요. 그는 성호의 옆에 놓인 빈잔에 보란 듯이 술을 가득 따랐다. 술이 넘쳐 식탁볼을 적셨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우리 자상하시는 어머니께서요. 요즘 취미가 하나 생기셨거든요. 낡아빠진 목공소에 가서 먼지 마시는 취미. 그렇죠. 엄마 민재의 시선이 연주에게로 향했다. 연주는 입술을 파랗게 떨며 고개를 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침묵은 그 자체로 긍정이었다. 동현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다. 아들의 이상행동 아내의 그늘진 얼굴, 그리고 오늘따라 유난히 어색했던 친구의 모습,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끔찍한 모양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박민재, 똑바로 말해. 이게 지금 무슨 장난이야? 동현의 목소리가 위태롭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믿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아들이 술에 취해 말도 안 되는 악담을 퍼붓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싶었다. 장남 민재는 코웃음을 쳤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식탁 위에 던졌다. 휴대폰 화면에는 성우와 연주가 서로의 허리를 감싸 안고 깊게 입을 맞추는 사진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이것도 장난으로 보여요. 아빠 동현의 시선이 휴대폰 화면에 닿는 순간 세상이 멈췄다. 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는 사진 속의 두 사람과 식탁에 앉아있는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그의 호흡이 가빠졌다. 배신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다. 그는 의미 없는 소리만 내뱉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자신의 아내,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 두 사람이 자신을 기만하고 더러운 관계를 맺어왔다는 사실이 거대한 망치가 되어 그의 머리를 내리쳤다. 여보? 연주가 울먹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게 아니라 이건 오해예요. 오해 동현의 텅 빈 눈동자가 처음으로 아내를 향했다. 뭐가 오해인데? 뭐가 오해냐고. 이 더러운 년아 그의 절규가 거실을 울렸다. 그만해 민재야. 제발 그만해. 연주가 아들에게 애원하며 달려들려는 순간이었다. 모든 것이 너무 늦었다. 이성을 잃은 동현은 더 이상 참지 못했다. 그는 곁에 있던 성호를 돌아보았다.
성호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침묵이 동현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동현은 자신의 앞에 놓여있던 차가운 물컵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성호의 얼굴을 향해 그대로 힘껏 뿌려버렸다. 촤... 차가운 물줄기가 성호의 얼굴과 머리 상반신을 남김없이 적셨다. 물방울들이 그의 얼굴을 타고 굴욕적으로 흘러내렸다. 그것은 단순한 물이 아니었다. 30년 우정에 대한 사망 선고였고 지울 수 없는 배신에 대한 낙인이었다. 성호는 물에 젖은 생쥐꼴로 미동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이 개새끼가. 동현의 입에서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는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채 두 손으로 무거운 원목 식탁을 붙잡았다. 그리고는 온 힘을 다해 앞으로 밀어 엎어버렸다. 와장창 쿵쨍그랑 식탁 위의 모든 음식과 그릇들이 바닥으로 쏟아져 내리며 처참한 파열음을 냈다. 연주가 정성껏 만들었던 음식들, 가족의 행복을 상징했던 식기들이 배신감의 파편과 뒤섞여 산산조각 났다. 연주와 민재의 비명이 뒤섞였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동현은 피눈물이 흐르는 눈으로 한때 자신의 친구였던 남자를, 자신의 아내였던 여자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완벽했던 세상은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식탁이 엎어지며 만들어낸 굉음의 여진이 차에 가시기도 전에 동현은 분노에 찬 짐승처럼 성호를 향해 달려들었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동현의 주먹이 성호의 얼굴에 그대로 박혔다. 성호는 의자채로 뒤로 나자빠졌다. 입술이 터지고 비릿한 피맛이 입안에 번졌다. 바닥에 널브러진 음식물 쓰레기와 깨진 유리 조각들이 그의 등과 옷을 더럽혔다. 그만해요, 여보. 제발. 연주가 울부짖으며 동현의 팔을 붙잡았지만 이성을 잃은 그를 막을 수는 없었다. 그는 아내를 거칠게 뿌리쳤다. 비켜. 이 여자도 똑같은 것들이야. 동현은 바닥에 쓰러진 성호의 멱살을 잡아 끌어올렸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주먹을 날렸다. 30년 세월의 믿음이, 존경이, 우정이 주먹 하나하나에 실려 무자비하게 내리꽂혔다. 성호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샌드백처럼 묵묵히 모든 주먹을 받아냈다. 그것이 그가 친구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마지막 속죄 방식이었다. 말해봐. 언제부터였어 내가 너희 둘을 위해 개처럼 일하고 있을 때 너희는 내 집에서 내 침대에서 뒹굴고 있었던 거냐고. 동현의 절규에 성호는 피 섞인 침을 뱉으며 겨우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 미안해. 그 말이 지금 나와 동현은 더욱 격분하여 성호를 벽으로 밀쳤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성호의 등이 벽에 부딪혔다. 이 모든 광경을 민재는 방 한 구석에서 텅 빈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자신이 원했던 그림이었다. 거짓으로 가득 찬 이 집의 평화가 깨지고 위선자들이 심판받는 모습. 하지만 막상 지옥도가 눈앞에 펼쳐지자 그의 마음속에 차오른 것은 통쾌함이 아닌 서늘한 공허함과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었다. 모든 것을 망가뜨린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었다. 한참을 더 폭력을 쏟아낸 후에야 동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성호를 놓아주었다. 성호는 벽에 기댄 채 바닥으로 스르르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은 피와 멍으로 인히 엉망이 되어 있었다. 동현은 증오가 가득한 눈으로 성호와 연주를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는 손가락으로 현관문을 가리키며 지옥의 밑바닥에서 끌어올린 듯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내 눈앞에서 사라져. 둘 다. 연주가 흐느끼며 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동현의 싸늘한 시선에 발걸음을 멈췄다. 여보, 제발. 내 말 좀 들어봐요. 잘못했어요. 내가 다. 닥쳐. 동현이 나지기 말했다. 내 목소리 듣는 것만으로도 토악질이 나오니까. 변호사 통해서 서류 보낼 테니 그런 줄 알아. 그는 연주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마지막으로 성호를 보았다. 그리고 너? 최성호. 다시는 내 인생에 나타나지 마라. 길에서 마주쳐도 모른 척 지나가. 내 눈에 띄는 날엔 오늘로 끝나지 않을 테니까. 넌 오늘부로 죽은 사람이야. 성호는 아무 말 없이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켰다. 그는 연주를 한 번,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의 도화선이 된 민재를 한 번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현관으로 향했다. 연주 역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는 듯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의 뒤를 따랐다. 문이 닫히고 거대한 아파트에는 처참하게 부서진 가구와 음식물, 그리고 세 사람의 망가진 영혼만이 남았다. 동현은 폐허가 된 거실 한가운데 서서 허탈하게 웃었다. 웃음소리는 곧 통곡으로 변했다. 건실한 가장 성공한 사업가 좋은 친구였던 한 남자가 그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성호는 엉망이 된 얼굴로 자신의 목공소로 돌아왔다. 익숙한 나무 냄새가 오늘따라 역하게 느껴졌다. 그는 작업대 위에 놓인 몇 달 동안 공들여 복원하던 낡은 의자를 보았다. 한때는 상처 입은 과거를 보듬는 치유의 과정이었던 일.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위선처럼 느껴졌다. 그는 옆에 있던 무거운 쇠망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분노와 자기 혐오를 담아 의자를 향해 힘껏 내리쳤다. 콰직 의자의 다리가 힘없이 부러져 나갔다. 그는 멈추지 않았다.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의자가 완전히 산산조각 날 때까지 망치를 휘둘렀다. 나무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었다. 한참 후 그는 부서진 의자의 잔해 더미 위에 주저앉아 얼굴을 파묻었다.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30년의 우정 한순간의 욕망, 그리고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이 부서진 나무 조각들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진 자신의 인생뿐이었다. 같은 시각 연주는 갈 곳 없이 밤거리를 헤매고 있었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그녀의 공허한 눈동자 속에서 부서져 내렸다. 모든 것을 잃었다. 남편 아들 그리고 위태롭게나마 자신을 지탱해주던 가정까지. 윙 손에 든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동현에게서 온 문자였다. 단 2단어, 이혼하자.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욕망의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했다. 그녀가 얻은 짧은 황홀경은 그녀의 남은 인생 전체를 담보로 한 것이었다. 6달의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도시의 풍경도 색을 갈아입었지만 그들의 시간은 폐허가 된 그날 밤에 멈춰 있었다. 최성호의 목공쇠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그는 예전처럼 말없이 나무를 만지고 고가구를 복원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깊은 그늘이 져 있었고 웃음을 잃어버린 입가는 굳게 닫혀 있었다. 그의 손에서 되살아나는 가구들은 예전의 빛을 되찾았지만 정작 그의 삶은 빛을 잃고 잿빛으로 바래져 갔다. 그날 이후 그는 동현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세상과 스스로를 격리했다. 박동현과 김현주는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동현은 회사를 그만두고 모든 것을 정리한 뒤 지방으로 내려갔다는 소문만 들려왔다. 화려했던 펜트하우스는 텅 비었고 그들의 완벽했던 가정은 신기루처럼 사라져었다. 아들 민재는 집을 나간 뒤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작은 원룸에서 생활했다. 그는 아빠에게도 엄마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다. 자신이 무너뜨린 가정의 잔해 위에서 소녀는 홀로 어른이 되어가는 혹독한 성장통을 겪고 있었다. 연주는 카페를 헐값에 넘겼다. 한때 그녀의 우아한 도피처였던 그곳은 이제 끔찍한 위선을 떠올리게 하는 장소일 뿐이었다. 그녀는 작은 빌라로 이사해 최소한의 생활만을 유지하며 그림자처럼 살아갔다. 화려했던 옷과 보석들은 모두 처분했다. 욕망의 대가로 얻은 것은 끝없는 공허함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오후 약을 타러 병원에 다녀오던 연주는 낯익은 뒷모습과 마주쳤다. 길 건너편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남자. 수척해진 어깨에 더 깊어진 주름 반백이 된 머리칼. 성호였다. 그녀는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에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성호 역시 무언가에 이끌린 듯 고개를 돌렸다. 두 사람의 시선이 수많은 인파와 차들을 넘어 허공에서 마주쳤다. 놀람, 어색함, 그리고 희미한 그리움이 뒤섞인 복잡한 눈빛. 그날 밤 이후 처음이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길을 건넜다. 그리고 길가의 작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둘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한때는 서로의 몸을 뜨겁게 탐했던 두 사람이 이제는 옆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성호였다. 잘 지내요. 너무나도 평범한 그래서 더 가슴 아픈 안부였다. 그냥 그렇게 살아요. 연주가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녀의 미소에는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내려앉아 있었다. 성호 씨는요, 많이 변했네요. 세월은 못 속이죠. 짧은 대화가 오고 간 뒤 다시 침묵이 찾아왔다. 그들은 차마 서로의 불행이 자신 때문인지 묻지 못했다. 그저 말없이 스쳐가는 행인들과 앙상한 나뭇가지만을 바라볼 뿐이었다. 한참 후 연주가 나직이 물었다. 후회해요. 그 질문에 성호는 대답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회색빛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다. 동현이를, 친구를 잃은 건 평생 후회하겠죠. 그의 목소리가 씁쓸하게 떨렸다. 하지만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처음으로 연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욕망의 불꽃이 없었다. 오직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만이 담겨 있었다. 당신을 만났던 건 후회하지 않아요. 그 말에 연주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황급히 고개를 숙여 눈물을 닦았다. 짧았지만 강렬했던 시간. 그 시간 속에서 그녀는 난생 처음 여자로서 살아있음을 느꼈다. 그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했지만 그 기억마저 부정하고 싶지는 않았다. 일어나야겠어요. 버스가 오네요. 성호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연주도 뒤따라 일어섰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서로를 마주 보았다. 더 이상의 인사는 없었다. 성호는 버스에 올랐고 연주는 반대 방향으로 걸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길을 향해 나아갔다. 그들의 등 뒤로 도시의 지평선 너머에서 희미한 빛이 밝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 빛은 희망찬 아침 햇살이 아닌 모든 것이 끝나버린 폐허 위로 내리는 차가운 잿빛 새벽이었다. 그들은 오래된 가구처럼 부서진 관계 속에서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안은 채 각자의 고독한 길을 걸어가야만 했다. 욕망의 끝에서 마주한 것은 황홀경이 아닌 차갑고 긴 외로움의 시작이었다.